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신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EBS에서 수능 강의를 하고 있는 김철회입니다. EBS에서 연계교재도 이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그 문항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수능 준비를 위한 그런 수업의 포인트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1강부터 4강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강의를 녹화하기 위해서요, 여기 이제 EBS로 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정말 청명하더라고요. 그 가을 하늘 특유의 멋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그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평소 선생님다움, 교사다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다움을 채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의,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등등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수업이겠죠. 이 수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교사다움, 나의 선생님다움이 달라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평상시에 이런 수업에 대한 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수업에 대한 고민 선생님들처럼 해왔죠. 다만 EBS에서 또 이제 수능 강의를 하고 있고 연계교재를 통해 문항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고민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시간에는요, 수능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수업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변별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변별력을 중시하면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표를 봐주시면요, 2023학년도 수능이랑 2024학년도 수능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1등급 최고점이 134와 150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그 등급 안에서의 격차입니다. 이 등급 안에서의 격차를 보면 2023학년 수능은 8점인데요. 네, 여기 2024학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7점입니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이 말은 곧 세부적으로 변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점 148이었고 1등급 내에서의 격차는 16점이었습니다. 변별력이 좀 낮은 시험이었던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등급 내의 격차가 3점밖에 안 됐습니다. 2등급도 2점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변별력이 높았던 2024학년도 수능이나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7점과 6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중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오답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0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률이 40% 이하인 문항들이 10문항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했던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몇 문항 정도가 있었을까요? 9문항 정도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 선생님께서요,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이 무엇이냐면 40%입니다. 이 정답률 40%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그런 문항들은 변별력이 매우 높은 문항이고요. 그런 문항들의 매력적인 오답지들의 매력 요인을 분석을 잘 해주시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정답 이외에 자, 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28.45번, 그 다음에 30.1, 그 다음에 30.3, 34.5, 36.4 이런 것들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 위에 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선택지들이 있죠. 그 선택지들을 한번 보시면요, 학생들의 반응률이 20% 넘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19.3도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20%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한 그런 선택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많이 틀렸던 이 독서의 10번 문항, 이 10번 문항의 경우에는 정답인 28.4%보다 오답인 4번 선택지를 선택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매력을 막 발산하고 있는 이런 선택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변별력이 중시되고 있는 시험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각 문항별로 보면요,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선택지가 이렇게 3개나 있다라는 겁니다. 3개나.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지점들을 학생들과 함께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매력적인 선택지들, 이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요, 2강, 3강, 4강에서 좀 더 자세히 또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이런 전체적인 경향을 또 살펴보는 걸로 좀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할 것은 37번인데 언어 문항인데요. 이렇게 선택 과목의 문항도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요, 이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화법과 작문에서 오답률 1위인 것이 작문 문항이다라는 것 보이시지요? 그리고 이 5위 안에 2개의 문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법과 작문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어떤 문항을 잘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그 지점을 꼭 분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학생들이 수능에서 더 좋은 결실을 거두지 않을까요? 각 선택지에 대한 반응률은요, EBSI 사이트에 오시면요,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메뉴에 들어오시면요, 네, 그 풀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각의 시험 선택해서 요 선택 과목별로 학생들의 반응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요, 45번 문항을 학생들과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3번, 4번의 매력 요인을 꼭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보다도 오답에 대한 반응률이 높았던 문항인데요. 4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4번이 오답짐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보다도 반응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지점을 분석해서 학생들과 함께 공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이 이상치의 개수가라는 부분입니다.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서도요,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치의 개수가 아니었어요. 살짝 바꾼 겁니다. 이 바꾸기라는 함정 유형에 대해서 제가 3강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바꾸기를 한 내용,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다 보니 학생들은 이 선택지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직관적으로 개수가 적으면 이거에 이제 주목해서 적절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지점들을 아울러 함께 짚어주시면 이 수능을 위한 수업이 더욱더 알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4번, 5번은요, 출제 요소가 무엇이냐면 원리 방법이었습니다. 이 원리 방법이라는 출제 요소에 주목해서 독해를 하고 그에 관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4번, 5번 선택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추론적 사고와 관련된 판단을 할 때는 학생들로 하여금 간략하게라도 꼭 좀 적게끔 시키시면 좋아요. 머리로 스치듯이 생각하면 학생들은 제대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생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간략하게라도 한 2단계나 3단계의 과정으로 간단하게 적게끔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다면 학생들이 그런 사고 능력을 보다 더 잘 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업 포인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선생님께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지의 매력 요인을 꼭 분석을 하면 좋겠다. 선택지를 만든 출제 요소 파악하자. 앞서 10번 문항과 관련해서 원리 방법이란 출제 요소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출제 요소 짚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출제 요소는요, 특히 독서의 경우에 3강에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정 유형. 이것도 이제 3강에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 함정 유형을 짚고 학생들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이끌어 주신다면 학생들은 수능을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연계 체감도 상승과 관련된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특히 이 연계 체감도가 높아졌거든요. 그에 따라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이 연계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는데 또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문을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독서의 경우에는요, 앞에 1문단에서 2문단 혹은 3문단까지 수능특강 독서라든가 수능 완성 독서 지문에서 연계된 내용이 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 내용을 응용한 내용, 그리고 그 연계 내용을 확장하는 내용이 그 뒤에 문단에 이제 제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앞에 1문단에서 2문단 혹은 3문단에 제시된 내용들을 잘 아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뒤에 3문단에서 혹은 4문단에서 5문단, 6문단까지 그것을 응용 확장한 내용을 어떻게 읽을까요? 학생들이 좀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연계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응용 확장한 내용을 읽는 데는 당연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거든요. 주제 통합 세트입니다. 가의 연계 내용이 제시가 되고 나의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는 그런 지문들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지문도 연계 효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효과가 될까요? 연계에 대한 학습을 또 잘 대비하는 학습을 했다고 한다면 가를 잘 이해할 것이고, 가를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비판, 그와 상반된 입장의 내용 또한 더 잘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에서도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지문의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도 잘 해주셔야 되지만, 이렇게 연계되는 포인트를 또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는 수업이 또 수능을 잘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다라는 거죠.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요, 이 독서에 대해서 이제 3강에서 얘기를 할 때 하나하나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요, 가와 나 이렇게 여러 작품이 엮일 때 연계 작품과 이제 비연계 작품으로 엮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문 같은 경우에는 연계 내용과 이제 비연계 내용이 이렇게 혼합이 될 겁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알 것이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문의 앞부분에 연계된 내용이 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수능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상치 결특치의 그런 개념, 그리고 이상치 결특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방법, 이것이 연계가 됐는데요. 이것을 응용 확장, 심화한 내용이 그 뒤에 4, 5문단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 개념이나 원리 방법을 잘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뒤쪽에 4, 5문단도 좀 더 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읽기를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또 잘 짚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학도요, 연계 작품은 요즘 보면 지문 전체가 연계 교재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이렇게 작품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 작품들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또 세부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포인트, 문학과 관련해서는 2강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어 수업을 합니다. 그쵸? 이 국어 수업이라고 한다면 읽고 이해하는,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이어야 합니다.
그런 독해력 향상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줘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연계에 대비해서 이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스키마라는 것을 학생들이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 스키마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이제 지식 체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지식 체계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작품이 연계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문학 작품에 대한 그런 핵심 요소, 즉 출제 요소에 대한 지식 체계가 학생들이 형성이 돼야 되겠고요. 독서와 관련해서도 그 독서, 그 연계 출제 요소 중심으로 그에 관한 지식 체계를 형성하게끔 도와준다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업을 또 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식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탐구 공부를 하듯이 학생들이 어떤 기억하게 하고 자꾸 외우게 하고 하는 그런 수업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함께 읽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수업이겠습니다. 그렇게 읽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연계 요소에 대한 스키마까지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즘 이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수능에서 학생들이 수능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강인데요. 이 1강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최근 수능에서 이 변별력 강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좀 양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매력적인 그런 선택지들의 그런 매력 요인을 짚어서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수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계 요소, 즉 그 출제 요소도 분석을 잘해서 그에 대한 공유를 잘하면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강은요 여기까지입니다. 2강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문학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